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한 가정에 헌신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의 한 시골 마을, 산과 들로 둘러싸인 그곳에 박영순 씨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 67. 주름진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구부정한 어깨에는 평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26살에 이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최병수 씨와의 결혼. 그것은 그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영순 씨는 단 한 번도 도시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 나들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는 그 시대의 무언의 규칙이 그녀를 묶어두었습니다. 처음엔 젊음으로 버텼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시아버지의 까다로운 성격도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지 하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고도 먹었냐고 물으시고 며느리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정도.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고 밤마다 집을 나가시려 하고 급기야 가족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어땠습니까? 평생 담배를 피우신 탓에 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긴 병명이 붙었고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집에 계실 때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가래를 뱉는 소리는 영순 씨의 잠을 깨웠습니다. 영순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한 죽을 끓여야 했습니다. 목 넘김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곱게 갈아서 정성스럽게 끓인 죽. 소화가 잘 되도록 찹쌀과 흰죽을 번갈아 가며 준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도 챙겨야 했습니다. 치매가 있으셔도 입맛은 까다로웠습니다. 이게 뭐야? 맛없어. 소리를 들으면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시어머니를 씻겨드려야 했습니다. 목욕은 이틀에 한 번, 얼굴과 손발은 매일 닦아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움직이시는 걸 싫어하셔서 매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싫어. 나 안 씻을 거야.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몸이 간지러우시잖아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어머님. 넌 누구야?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순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시다니. 하지만 화낼 수도 서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낮에는 시아버지의 병원 스케줄을 챙겨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 가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골이라 병원까지 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택시를 부르고 휠체어를 밀고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 그 모든 게 영순 씨의 몫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한 차례의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시어머니가 약을 제대로 드셨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는 약을 뱉어내거나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순 씨는 다시 설득하고 달래야 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만 되면 배회하려 하셨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시려 하고 넘어지시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영순 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귀는 항상 열어두고 어르신의 움직임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했습니다. 밤새 2~3번씩 깨서 확인하고 젖어 있으면 갈아드렸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가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영순 씨를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허무함.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 남편 최병수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니면 이 집은 벌써 무너졌어. 정말 고맙소. 그 한마디가 영순 씨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 말 하나로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창회 연락이 와도 나는 못 가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두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26살의 새색시는 67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세어버렸고 곧게 펴던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갈라지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영순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영순 씨, 정말 대단해. 저렇게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 요즘 어디 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본받아야 해. 저런 게 진짜 효자지. 그 칭찬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겁기도 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칭찬이 부담스러울까? 그냥 살아온 삶인데 왜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영순 씨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이른 봄,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켜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기침 소리, 뒤척이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고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하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남편을 깨웠습니다. 병수 씨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밤사이 조용히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토록 오랫동안 돌봐드렸는데 뜻은 이렇게 허무하게 오는구나.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울면서도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연락, 음식 준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 덕분에 편히 가셨을 거예요. 박영순 씨, 정말 대단해요. 끝까지 모시다니. 영순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상주로서 남편 옆에 서서 절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밤 사흘낮, 장례는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영순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상여가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시어머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무슨 잔치야?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우리 영감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러다가도 금방 잊으셨습니다. 몇 분 후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순 씨는 그때마다 설명해 드려야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둔 오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개 숙여 절을 하고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병원에서 아는 사람? 여자는 절을 마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영순 씨와 병수 씨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여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최병수 씨 맞으시죠? 병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최병수 씨의 딸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영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딸, 최병수의 딸. 영순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자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민정이라고 합니다. 최병수 씨의 딸입니다. 영순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병수 씨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영순 씨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주변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최병수 씨한테 딸이 있었어? 첫째 부인이 있었나? 아니. 그럼 바깥에. 최민정이라는 여자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께서 제게 주시기로 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뭘? 주시기로 했다고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흥에 있는 밭 1200평. 그리고 예금 일부를 제게 상속하신다고?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마을 아주머니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영순아, 정신 차려. 우리 남편한테 딸이 있다고요? 그것도 이제 와서 유산을 받으러 온 거예요? 영순 씨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이제 와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나타나서 유산 이야기를 하다니. 병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아,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도 있고요. 민정이라는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똑같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술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친척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신 시아버지. 그분이 자신도 모르는 손녀에게 유산을 남기셨다니. 대체 나는 뭐였던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장지로 향하는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스님의 연불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 그것도 40이 넘은 다 큰 딸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영순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병수 씨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영순 씨는 그런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아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낮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영순 씨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누구야? 며느리야? 네, 어머님. 저예요. 영순 씨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실까? 혹시 그 여자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실까? 하지만 치매가 있으신 분한테 물어봐야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망설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례식이었지? 네, 어머님. 아버님 장례식이었어요. 그래, 우리 영감. 갔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이 가끔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도 어떤 순간엔 예전 기억이 생생하게 돌아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낯선 여자분이 오셨잖아요. 영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민정이. 왔구나. 어머님, 그 사람을 아세요? 알지. 어떻게 모르겠니? 내 하나뿐인 손녀딸. 영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셨던 겁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만 몰랐던 겁니다. 40년 동안.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미안하다고요? 40년 동안 저를 속이고 계셨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영순 씨가 알면 힘들어하고 혹여나 자신의 아들을 떠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순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애는 내 남편의 피야. 우리 아들의 딸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젊을 때 1인이 봐주라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신 시부모님. 그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애의 엄마는 어디 있어요? 죽었어. 오래전에. 그럼 그 애는 누가 키웠는데요? 그 애 외할머니가 키웠다고 들었어. 우리는 돈만 보냈지. 돈을요? 그럼 아버님이 그 애한테 계속 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영감이 몰래 보냈어. 영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은 쪼개고 쪼개서 생활비를 아껴 썼는데 시아버지는 그 돈으로 바깥의 손녀를 키웠다는 겁니다. 밭을 일구고 허리가 끊어지게 일해서 번 돈을 자신도 모르는 아이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영순 씨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그리고 지금의 자신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집안의 일꾼이었던 거야. 다신 돌아오지 않을 내 청춘을 바쳤는데. 영순 씨는 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말 걸지 마세요. 영순 씨는 쌀쌀하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었지만 그냥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몸무게가 빠졌고 얼굴은 더욱 핏기가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다가오려 했지만 영순 씨는 계속 피했습니다. 같은 방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장례식 날의 일이 온 동네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최병수 씨한테 바깥 딸이 있었대. 박영순 씨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40년을 모르고 살았다니. 불쌍해. 그 동정 어린 시선이 영순 씨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병수 씨 댁 맞으신가요? 네.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도에서 나온 변호사 김준혁입니다. 고인이신 최동식 씨의 유언 집행을 맡았습니다. 유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영순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영순 씨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 병수 씨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고인께서 작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뜯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최동식은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산을 분배하고자 한다. 첫째, 장흥군 소재밭 1200평은 손녀 최민정에게 상속한다. 둘째, 농협 계좌에 예치된 예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손녀 최민정에게 상속한다. 셋째, 나머지 재산은 아들 최병수가 관리하되 아내 박순자를 잘 모시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순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손톱으로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현실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밭, 전, 200평. 그건 내가 청춘을 바쳐 일군 땅인데. 그 밭을 제가 40년 동안 읽었어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풀 뽑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 밭이 제 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명의자의 재산이므로 병수 씨가 아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영순 씨는 뿌리쳤습니다. 그럼 제 몫은 없다는 거네요. 며느리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죠. 영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걸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돌본 건 누구의 집이었을까?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병수 씨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여보,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제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영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꾼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던 곳.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던 곳. 그 너머로 시아버지 명의였던 밭이 보였습니다. 1200평. 이제는 최민정이라는 여자의 땅이 될 밭. 영순 씨는 그 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6살에 이 집에 와서 67살이 될 때까지 일군 땅. 봄에는 보리를 심고 가을에는 고구마를 캤습니다. 허리 펴지 못할 만큼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굽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영순 씨는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봄바람만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은 영순 씨에게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4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 와서 첫날 밤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더니 아이를 갖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날들, 시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게 무슨 의미였을까?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순 씨는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남편 병수 씨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70평생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영순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병수 씨는 아내가 나온 걸 알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순 씨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보는 남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흰 머리가 성성한 머리, 떨리는 어깨. 일어나세요. 영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미안하오. 병수 씨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25살 때 영순 씨를 만나기 1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을 적 만났던 여자라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고 자신과 똑같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고 영순 씨와 혼인 날짜를 잡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맞이하던 남편. 그때 이미 다른 여자의 뱃속에 자기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 난 40년 동안 시부모 모시고 아이도 없이 살면서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도시 구경 한번 못하고 살았어요. 영순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수 씨는 아내한테 다가가려 했지만 영순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병수 씨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소. 딸이었지. 이름을 민정이라고 지었다고 했소. 누가 알려줬어요? 그 여자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소. 딸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다고. 언제요? 당신이랑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소. 영순 씨는 계산해봤습니다. 그럼 자신이 29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없어서 온갖 민간요법을 다 시도하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눈칫밥을 먹으며 아이 낳으려고 기도원도 다니던 때. 그때 남편에게는 이미 딸이 있었다니. 그 아이를 데려올 생각은 안 했어요? 했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소. 어머니한테도 뭐라고 하셨는데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소. 며느리가 알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그냥 돈만 보내라고 하셨소. 그래서 돈을 보냈군요. 몰래. 그렇소. 한 달에 한 번씩. 많지는 않았소. 처음엔 10만 원, 나중엔 20만 원, 그 애가 대학 갈 때는 50만 원씩. 영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자신들 생활이 훨씬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영순 씨는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싼 옷만 입었습니다. 미용실도 1년에 2~3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몰래 딸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애는 지금 뭐 해요? 회사 다닌다고 들었소. 서울에서. 결혼은 했고요. 아직이라고. 당신 닮아서 그런가 보네요. 자기 행복만 챙기는 거. 영순 씨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병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병수 씨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미안했어. 당신 얼굴 볼 때마다, 당신이 부모님 시중 들 때마다, 당신이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참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영순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남편이 들을까봐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난 뭘 위해 살았던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황혼 이혼, 노년 이혼 준비, 이혼 후 생활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상담 사례가 나왔습니다. 영순 씨처럼 노년에 배신을 당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니. 영순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영순 씨는 그 목소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니 모레라도 결정을 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달을 보며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빛날 수 있을까? 여러분, 박영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을 한 집안에 헌신했지만 마지막에 배신을 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순 씨처럼 배신을 당했다면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